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유럽의 중대한 상황. 2. 한국은 우리의 은인이다. 3. 미국은 정말 한국이 필요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상황으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변동하면서 단기간에 3배에서 5배 가량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전체 가스 사용량의 40%가량을 러시아에게 의존하고 있기에 지정학적 이유로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면 천연가스를 원료로 가동하는 공장과 같은 제조시설에게 영향을 주게 돼 공산품 가격부터 서비스 비용 등 모든 비용이 연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는 저유가를 맞이해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공급에 큰 무리가 없었지만 코로나를 겪으며 원자재 수요가 급감했다가 다시 급상승하는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몇 년 전 태평성대 시절을 겪으며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발전, 수력발전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지구의 미래라고 주장하고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같은 극소수의 선진국만이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늘렸고 그마저도 한 자릿수 증가와 같은 매우 적은 비율로 늘렸습니다.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발전 비율이 전혀 늘지 않았고 오히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경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가동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며 친환경 에너지를 고집했으나 독일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2배에서 3배가량 급상승하며 부족한 전기를 가까운 인접국인 프랑스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프랑스의 발전량 중 70% 이상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와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 중지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주장이 유럽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연합이 친환경 발전만을 고집하다가 에너지 위기와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자 지난주부터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친환경 발전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한 발전을 적극 장려함과 동시에 관련 투자도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맡고 있는 집행위원회 측에서 민관 투자의 새로운 기준인 그린 텍소노미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린 텍소노미란 녹색 분류 체계를 의미하는 말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에너지원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등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 동안의 친환경 기조와는 다르게 유럽연합 측은 그린 텍소노미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포함시켜 유럽 회원국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두 에너지 모두 완전히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680조 원의 거금을 투자하겠다며 관련 산업의 부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에 과거 유럽의 정책 기조에 따라 탈원전과 같은 원자력 에너지를 배제했던 독일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유럽 집행부의 말만 믿고 친환경을 키웠는데 전기료만 높아지고 주변국인 프랑스에게 전기를 수입하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프랑스는 이번 결정에 크게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발전으로 전체 발전량의 70%를 만들어내는 프랑스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원자력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커지기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체코와 폴란드 등 원전을 계획 중인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을 설명하며 원전 수주를 위해 노력 중인 상황인데요. 가동 수명이 60년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EPR 원전을 4기에서 6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원전의 설계와 건설부터 운전과 유지 관리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프랑스 전력공사가 담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랑스가 제시한 사업 비용은 4기를 건설했을 경우 약 47조 원, 6기를 건설했을 경우 70조 원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전력공사는 폴란드 현지의 사무실과 모델하우스 시공 등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지만 최근 예상치 못한 악재가 생겼습니다. 최근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이은 결함이 드러나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연구소는
프랑스 서부 펠리 발전소의 원자로의 핵심 시설인 노심 부근에서 용접 결함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량 지점은 비상 냉각 시스템이 위치해 있으며 해당 부분의 결함으로 원자로를 제때 식혀주지 못하면 연료봉에 과열되어 노심이 녹게 돼 지구 역사에 남을 만한 원자력 사고로 기록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원전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비슷한 용접 결함 문제가 반복되며 프랑스 중부지방 원전에서도 비슷한 균열이 발견된 것입니다. 프랑스 전력공사 측은 북동부 아르덴 지역의 원자로들도 정밀 진단 후 가동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며 현재까지 5기의 프랑스 원자로가 가동이 중단된 후 정밀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전국적으로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나왔다는 것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원전은 중대한 사고를 낸 적이 수차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1969년 프랑스 생모랑데 원전에서 우라늄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사고가 난 적이 있었으며 1980년 같은 지역에서 연료봉의 손상으로 과열로 녹아내려 원자로가 정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 원자력청은 프랑스 원전 역사 최악의 사고라 칭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말했지만 비슷한 일은 반복됐습니다. 2011년 9월 12일 프랑스 남쪽 르가르 지방의 원자로 내부에서 큰 폭발이 있었으며 이 사고로 프랑스 전력공사 측은 방사능 누출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단 3일 만인 9월 15일에 일부 방사능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태도를 바꿨습니다. 현재 해당 원전은 방사성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고는 2017년 2월 9일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을 끼고 있는 플라망벨 원전에서 일어났습니다. 터빈홀에서 문제가 생겨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고 문제가 생긴 원자로는 현재 폐쇄되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자력 발전에서 얻고 있지만 다수의 중대한 사고를 경험했는데요. 프랑스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원자력 발전소 설계와 운영 면에서 크게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도 원자력 발전의 70%를 의존하는 프랑스가 현재도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개수를 늘려가자 매우 걱정하는 듯한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원전 관리를 잘못하여 과거와 비슷한 사고가 나는 경우 유럽연합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인 것입니다. 폴란드와 체코에서도 비슷한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주장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방식은 저렴하지만 안정성에서만큼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큰 주목을 받는 추세입니다. 비록 한국의 최근 정부 정책으로 원전을 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과 시공 능력, 건설 비용과 안정성 등 종합적인 면에서 최고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한국이 건설한 중동 최초의 바라카 원전을 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UAE는 엄청난 양의 석유를 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중동의 산유국입니다. 즉, UAE가 생산해내는 석유와 천연가스만으로 발전시설을 돌리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급자족 가능한 발전소를 만들 수 있으며 실제로 상당수의 전력을 이런 식으로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UAE는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카 지역에 원전을 짓겠다 발표하며 한국에게 시공을 맡겨 얼마 전 성공적으로 상호분전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험한 에너지원일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원을 중동의 산유국이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놀라는 일이었으며 UAE 원자력 공사 측은 바라카 원전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매년 수소 100만 톤을 생산하는 데다 UAE가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AE가 한국에게 원전 건설을 맡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원전을 최초로 가동했지만 단 한 번의 중대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라카 원전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원전과 경쟁했지만 안정성과 운영 방식 그리고 기술력 등 모든 부문에서 프랑스 원전을 압도하며 한국이 선정된 것입니다. 해당 모델은 APR1400으로 한국형 원자력 주력 모델 OPR1000을 개량하여 업그레이드한 것이며
국가 주도의 선도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원전입니다. 뒤의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발전 용량은 1000메가와트에서 1400메가와트로 늘었고 기본 운전 기한을 40년에서 60년으로 늘렸으며 선진국들이 개발해낸 3세대 원전의 기술력을 월등히 압도하는 수준을 갖추며 한국 원자력 기술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원전은 미국 원자력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받아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받았으며 유럽 수출을 위해 개량한 모델인 EUAPR이 유럽연합 사업자 협의회에서 사업자 요건을 충족시키며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즉 원전 인증 양대산맥인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모두 심사와 인증을 받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본격적인 원자력 수출국으로 떠오를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런 막강한 기술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폴란드와 체코 원전 수주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와 체코에서 1순위 사업 대상자는 프랑스 원전이었지만 최근 프랑스 원전의 안정성이 다시 대두되며 가장 안전하면서도 저렴한 원전으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한국의 원전이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한국 말고도 러시아와 미국도 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연합 전체와 갈등을 빚고 있어 더 이상 유럽은 러시아에게 에너지 패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상황이며 미국은 현재까지 사업 계획서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에도 사실상 한국과 프랑스 두 곳이 경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 다른 경쟁국들보다 최소 30%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60년의 운전 기간 동안 유지보수 관리 비용으로 장기적인 이익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체코가 계획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규모만 100조 원에 달하며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투자하려는 원전 비용이 700조 원에 달하는데 강력한 경쟁자인 미국과 러시아가 주춤하는 사이 프랑스 원전이 안정성 문제로 외면받는 순간에 한국이 분발하여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을 기대할 만한 상황입니다. 2022년 올해 안으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원전 사업은 시작일 뿐이고 유럽연합이 친환경 에너지에 원전을 포함시켜 수백조 원 시장이 열렸기에 아직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무리 훌륭한 원전 업체라고 해도 건설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원전의 개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럽 내 원전 시장은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 프랑스 3개국이 나누어 수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럽연합과 척을 지고 있어 에너지와 같은 국가 중요 산업을 맡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일본의 원자력 업체는 프랑스와 비슷하게 안전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으며 거기에 더해 일본을 대표하는 원자력 업체인 도시바는 사실상 파산한 상태라 경쟁력 있는 원전 업체는 한국, 미국, 프랑스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한국에게 협력하겠다던 미국이 또다시 뒤통수를 쳐 그 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바이든 정부는 놀라운 이중성을 드러냈고 이는 외신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미국은 원전 관련 기밀 자료를 중국에게 다 퍼준 적이 있는데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만 물 잡고 돈을 뜯어가고 있다는 문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플레법으로 한국에게 뒤통수를 쳤던 미국. 최근 폴란드 원전 수주를 앞두고 미국 업체는 한국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쓰였다며 폴란드를 포함해 다른 국가에 해당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체코, 사우디로의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로 금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폴란드는 6에서 9GW 규모의 가압 경수로 6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이르면 올해 말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설 개피드는 작년 6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해 최종 수주 또한 미국이 따낼 가능성이 높다는 문석이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위 사업과는 별도로 10조 원 규모의 원전 2기 건설을 추가로 추진했습니다. 2주 내로 한국과 수주 예약서를 체결하려 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으며 이에 다급해진 미국이 특허 소송으로 한국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손을 들어주는 경우입니다. 이는 8조 원 규모의 체코 사업과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 6월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극비리에 한국을 찾은 바 있습니다. 한수원 등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신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상당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가돼 현재 나온 발주물량을 다 가져가고 한국 측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필리핀 등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곳에서 새롭게 개척하라고 해 한수원 측이 물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3대 핵심 원전 기술에 대해 100% 기술 자립에 성공했고 미국의 수출 통제 없이도 독자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 또한 한국의 자체 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문제를 물밑에서 문제 삼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특허 분쟁으로 끌어가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란드 사신 부총리가 직접 방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그들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원전 주도권을 내줄 생각이 없음은 여러 정황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의회는 초당적 지지 속에 원전 수출 법안을 통과시켰고 자국 주도로 원전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원전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으며 4년간 원전 사업자에게 6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1997년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맺은 것을 근거로 독자적인 수출을 원하지만 다시 원전 산업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원자로를 재수출할 경우 미국과 수입국 간 원자력 협정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기술 사용 계약도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중국에게 뜻밖의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 설립돼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전에 원천 기술을 제공했을 정도로 시장을 장악해갔습니다. 그런데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최소화하면서 대학의 전문학과가 폐지되고 연구비가 삭감되자 원자력 산업 기반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해외 사업으로 명맥을 이어갔지만 버티다 못해 2005년 매각을 추진했죠. 자신의 몸값을 18억 달러로 책정한 뒤 영국, 한국 두산중공업, 일본 등의 매각을 타진했는데 도시바는 황당하게도 그 3배에 달하는 54억 달러를 주고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연간 영업이익의 3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말입니다.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며 기대했던 것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은 2004년 3세대 원자로 도입을 위해 국제 입찰을 붙인 바 있습니다. 10여 개의 해외 업체가 참여했고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아레빠 2개사로 압축됐죠. 2006년 12월 웨스팅하우스 수주로 거론 났을 때 중국 언론들은 기술 이전 마지노선이 없던 것을 수주 성공의 원인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베이징으로 날아갔고 기술 이전 양해각서를 교환하면서 향후 20년간 중국에 더 많은 원전 건설 기술을 이전하게 될 것이라 밝혔을 정도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중국에게 7만 5천 건이 넘는 원전 관련 기밀 문서를 넘겨줬고 그 중에는 3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AP1000의 설계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년간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많은 거래를 해왔지만 경험상 남에게 설계도나 매뉴얼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1에서 2년 안에 자신들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이런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중국 내 원전은 2009년 건설을 시작해 2014년 가동을 목표로 삼았지만 각종 문제로 2019년 초가 되어서야 4개 모두에 대한 상업문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최첨단이라 자랑했던 원전 모델 AP1000에서 결함이 발견됐으며 냉각장치 부속 문제 또한 해결에 2년이나 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4년 이상의 공리 지연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급격하게 발생했죠. 그 사이 중국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3세대 원전을 완성해냈고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급성장하는 중국 원전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원전 기술을 늘려 로열티 없이 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프랑스로부터도 원전 기술을 흡수하며 미국의 기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자체 원전 건설을 막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1대1로
전략으로 대규모 금융 지원 등을 통해 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스스로가 기술을 모조리 제공해주며 이런 사태를 키웠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을 신청했고 이로 인한 도시바까지 몰락으로 이끌어 약 7조 원의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또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멜트다운이 발생한 원자로 3기 중 2기는 도시바가 만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일본은 가동 중인 50개 원자로를 폐쇄했고 다른 국가들도 원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 후 도시바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2015년 회계 부정 스캔들로 몰락했죠. 웨스팅하우스는 2018년 초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에 다시 팔렸지만 신규 원전 건설 능력은 거의 다 상실돼 한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10년 전 웨스팅하우스가 조지아 보글 원전을 수주했을 때도 두산중공업이 원전 3, 4, 5기의 원자로 용기와 증기 발생기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중국에서 수주했던 원전에도 두산중공업의 원자로가 들어갔죠. 그런데 한국형 원전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기술 자립 여부가 기술료 지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UAE 원전 건설 때도 막대한 기술료가 지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형 원전 APL-1400이 적용됐는데 3대 핵심 기술에 대해 웨스팅하우스는 8억 달러가량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종합 설계와 기술 자문을 맡은 미국 백델선은 약 3조 원 정도를 뜯어갔죠. 원전 증기 터빈은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였던 일본 도시바에게 하청을 주기로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원전에서도 미국 측은 도시바와 원전 협력 양해 각서를 맺었고 한국에게는 자체 수출을 하지 말라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세대 원전을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준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3세대 원전은 1990년대 이후 개발된 개량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한국의 APL-1400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AP-1000, 프랑스 아레바의 EPR 등이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건설 단가는 미국이나 프랑스 업체보다 40% 이상 저렴하고 표준 공기 또한 56개월로 해외 경쟁 모델 대비 14개월 이상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상적으로 공기를 지키는 곳도 한국뿐입니다. UAE에서 진행된 원전도 페널티 없이 준공을 마친 바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200여 개 외국 하청업체를 체계적으로 운용했고 2018년 1호기 완공 후 4년 동안 1억 시간 무사고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한국이 만든 3세대 원전을 찾는 나라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한국형 원전은 고리 1호기의 설비 용량에 비해 2배가 넘는 1400메가와트로 커졌고 설계 수명은 기존 40년에서 60년으로 길어졌으며 모든 제어 장치가 디지털화돼 쉽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총사 중에 안전관리 장치를 갖춰 위험에도 무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돼 있기도 하죠. 반면 프랑스는 3세대 원전 EPR을 핀란드에 적용하려 했으나 각종 문제에 노출돼 10년 가까이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공사비가 2배 이상 늘어 국제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3세대 원전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APL-1400에 대해 2019년 설계 인증을 해준 바 있습니다. 15년간 미국 내에서 건설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증을 해준 것입니다. 외국 기업으로서는 최초였고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는 통과되지 못했던 사항이죠. 그만큼 미국 스스로도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또한 2017년 한국에 인증을 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을 모두 자신들이 주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에게는 하청 정도의 수준을 원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미국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